반갑습니다. 먼저 공지를 드리자면 이번 학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진행해야 된다고 제가 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한 대로 이번 학기는 계속해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수정된 그 커리큘럼도 올려놨는데 그거 뭐 그대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 만들어진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이후에 남은 9강, 10강까지 제가 강의를 쭉 연결을 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11강, 그 다음에 12, 13강, 14, 15강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과제를 수행하시고 그 과제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피드백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있어질 모든 수업들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수업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수업이 평가 자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성적을 드리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좋은 점수를 드리려고 저도 노력을 할 텐데 여러분들도 끝까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그래서 제가 내드리는 과제들 잘 집중하시고 수업에 대해서도 잘 따라와 주시면 특별히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아마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학기 참 혼란스러울 텐데 잘 따라와 주셔서 참 고맙고 우리 계속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페르조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페르조나가 요즘은 실제로 기업에서도 이 페르조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를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 각 기업들이 또는 각 개인들이 어떻게 자기를 프레젠테이션하고 또한 자기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힌트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그 페르소나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을 꾸며낼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각각의 사건들, 각각의 플랫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언어로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의를 일으킬 만한 아주 재미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서 제가 그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아마 공유를 했습니다. 베어울프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한번 쭉 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조금 짧게 진행을 할 텐데 어쨌든 베어울프 영화를 보시고 제가 그에 대한 설명을 PDF 파일로 해서 제가 또 8강 강의 자료에 올려드렸고요. 그와 맞물려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책이 있는데 이 전에부터 이제 얘기했던 우리가 왜 지금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 플랫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원형들을 우리가 왜 살펴보고 있는지 제가 요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참고했던 책 몇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이고요. 이게 그 조세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구조주의의 관점에서 지금껏 나왔던 신화들 1000개 이상을 발췌해서 그게 원질 신화 모노미스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나갔다 돌아오는 이야기 분리와 인문과 회귀를 거친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했듯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번 우리가 봤던 쿵푸 팬더나 또는 이야기의 힘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왔듯이 이 이야기의 힘이 지금껏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 강력한 모티베이션을 실제로 그 시나리오 작가이고 헐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크리스토퍼 보글러라는 사람이 만든 책입니다. The Writer's Journey가 원래 이름이고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될 때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라는 어떤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개서를 쓸 때도 약간의 어떤 창작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아시려면 이런 책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야기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 수업의 전체의 목표고 그 이야기의 힘을 어떻게 우리가 잘 분산해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워크숍처럼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혹시나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브라이언 보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야기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간은 왜 스토리텔링에 탐닉하는가? 결국엔 이 이야기의 힘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보시면 되게 재밌는 챕터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단에서 살아남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창조성을 창조하도록 진화해라. 네. 그리고 왜 사람들은 허구에 매료하고 놀이와 예술을 통해서 왜 진화하는지.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제 해볼 수 있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캐릭터를 설정하고 구성을 하고 그 구성을 따라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베오울프와 함께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 책이 이 미셸 파스트로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탈리아계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 곰 몰락한 왕의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에 있었던 곰이 어떻게 또 다른 신화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변천되어 가는가에 대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조금 이제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베오울프에 대해서 같이 좀 영화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베오울프는 뭐 100%그 3D 모션 캡처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존하는 얼굴과 아주 유사하게 그려지고 있지만 약간 잔인한 장면도 나오지만 이 모든 게 CG입니다. 배경도 CG고요. 그 안에 나온 사람들, 그다음 모든 액션들도 다 CG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나오죠. 뭐냐면 안젤리나 졸리의 모습을 한 그 그렌델의 어미가 나오죠. 결국에는 이 구도를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그 조세 캠벨의 17단계 영웅의 서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로 이 이야기도 그런 어떤 전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웅의 모험으로 들어가는 이 베오울프가 실제로 그 영웅이 되었고 그리고 더 나은 어떤 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웅이 갑자기 정체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걸 흔히 이제 그 조세 캠벨이 말했던 여신과의 만남 또는 유혹자로서의 여성 중에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베오울프는 유혹자로서의 여성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고요. 더 전진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럼 이 배경을 먼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겁니다. 네, 이 작품이 이제 쓰여진 어떤 배경을 보면 이 베올프는 아주 오래된 유럽의 대서사시인데 이게 지금도 유럽에서 지금처럼 이제 온라인 게임이 있어지기 전에 콘솔 게임,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는 또는 미주에서는 더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 플레이스테이션의 가장 좀 하이 타이틀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잘 팔렸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이 베올프입니다. 그래서 이 베올프의 실제 배경 자체는 유럽에 있었던 그 북영국, 네, 아일랜드 쪽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서사시라고 흔히들 보고 있고요. 8에서 11세기 사이에 쓰여진 작가 미상의 영웅서사다. 그래서 이 천년경에 만들어진 필사본이 유일하게 전해지는데 그 안에 있었던 원래 제목이 없었는데 그 안에 있었던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베오울프라고 되어 있더라.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는 이 서사시라고 하는 그 모든 신화의 형태는 서사시로 기록됩니다. 서사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이제 마주하고 있는 어떤 시, 그래서 운율에 따라서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살기에 각박한 그 현실 속에서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신적인 존재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모두 노래의 형태로 구술로 전승되어 왔다가 어느 순간 기록된 것들이 보통 서사시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있는 모든 이야기의 어떤 근원 자체들은 대부분 서사시의 형태로 남아 있는데 이 시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과 결탁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로마 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북쪽에서 나왔던 그 타타르족 또는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게르만족을 쳐서 게르만족이 내려와서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멸망 과정 속에서 어쨌든 이 심각한 위협을 받았던 그 로마 제국은
그 좁은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좁은 지역, 그래서 비잔틴 제국과 이 로마를 했던 이 프랑코 왕국, 이 몇몇이 모여서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봉건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시대의 가장 어떤 핵심 자체는 중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정신적인 어, 네, 체계 또는 이 어떤 정신을 좀 묶어줄 수 있는 강력한 모티베이션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그 봉건을 유지하는 아주 강력한 어떤 모티베이션이었고요. 그 말은 실제로 신이 우리 이 작은 그 봉건이라고 하는 한 도시 형태의 어떤 성들, 그리고 그 성에 각각의 영주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의 어떤 집합을 보통 중세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갸냘픈 어떤 연결고리였는데, 그 시대를 지탱할 수 있었던 어떤 힘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을 무지로 몰아넣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중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한번 뭐 기회가 되면 어쨌든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시대의 강력한 어떤 이 정치 체제를 지탱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 기독교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포교를 하면서 북쪽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도시들을 계속해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말해서 점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가서 이제 뭐 무찌르고 계속해서 점령하고 하면서 그 시대의 어떤 힘들을 키워나갔던, 중세를 유지하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강의실에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의 사상의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쭉 읊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중세 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북으로, 그러니까 남쪽에 그 로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다음 프랑스 남부 이쪽에서부터 계속 북으로 진격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북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이런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거죠. 뭐냐면 북으로 갔는데 이미 북쪽에는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뭐 어떤 기독교를 받아들일 어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 사람들도 이미 자기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신앙 중에 대표적인 게 이 곰에 대한 신앙인데요. 그 아서왕 또는 뭐 이런 그런 뭐 베올프 설화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영국에 있었던 아서왕 같은 경우는 왕의 즉위식에 이 곰의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뭐냐면 곰은 되게 인간과 비슷하거든요. 그 새끼에 대한 애정도 강해서 어떤 어머니의 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증명하면서, 또 사람같이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러고 뭐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힘을 딱 썼을 때는 어때요? 사람 한두 명이 막 날아갈 만큼의 어떤 힘이, 강력한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자연물에 대한 이 토템이라고 얘기하는 이 곰에 대한 어떤 신앙이 이미 이 북쪽에 있는 유럽에는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북쪽 유럽이라고 하면 독일 북부와 영국 북부, 그 다음에 흔히 지금 이야기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쪽 지역이죠. 남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자기들은 되게 계몽되어 있고 자기들은 합리적이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의 가치관에서는 북쪽에 있는 사람은 야만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뭐 바바리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뭐 바이킹족이라고 해서 약간 무시하고 천대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어쨌든 북쪽으로 계속 기독교를 포교해 나가면서 북쪽으로 진격하고 있었는데, 도시를 하나하나 이렇게 좀 야금야금 이제 먹어 들어가면서 그 중세의 힘을 막 팽배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기도 하고요. 북쪽으로 갔던 것들, 또 한편에서는 남쪽으로 갔던, 그래서 고대 근동 쪽 이집트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가려고 했던 그런 어떤, 또 남쪽에는 이 당시에는 이슬람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과의 싸움을 통해서, 북쪽에서는 저 바바리안과의 싸움을 통해서 북쪽으로 진격, 남쪽으로는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냈던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북쪽에 있는 도시에 갔는데, 실제로 그 도시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도시를 점령한다는 건 그 이 봉건 체제에 있는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 흔히 이야기하는 농노, 그다음 영주 밑에 있는 다시는 어떤 이 거스를 수 없는 그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하층민의 계층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를 다녀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지탱하는 게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교회를 간다라고는 해서 어떤 힘의 압제에 의해서 교회는 가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믿는 건 뭐예요? 곰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인 듯하지만 뭔가 타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협한 사람들을 향해서 니네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계속해서 북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봐야 이건 너무 정치적이거나 선동적이거나 너무 직접적인 거고, 이걸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마치 우리나라의 그 서동요처럼 내가 공주를 얻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를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문화적인 접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야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베어울프다라고 하는 설이 지금 가장 지배적인 어떤 그런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 베어울프는 기독교 어떤 이 계열의 한 사람이 실제 그 유럽, 북유럽에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소스를 가져다가 마치 기트족이라고 하는 거, 뭐 덴마크의 뭐 호르트가르, 실제 실존하는 인물이었긴 했지만 그 인물에 대한 기록은 없었지만 이 호르트가르라는 인물, 그다음 기트족이라고 하는 이름들, 그리고 실제로 북유럽에서 장례를 지낼 때 했던 배에다가 시신을 하고 불을 질러서 바다로 떠내버리는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짬뽕을 해가면서 새로운 신화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만든 신화가 곧 베어울프인 거예요. 이 곰 몰락한 왕의 역사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편에서 이런 겁니다. 그 북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이 곰, 실제로 이 곰이 참 많았는데 뭔가 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북유럽 사람들이 곰에 대한 신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곰이 눈엣 가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곰을 이제 처단해야겠다라고 다짐하기 시작하면서 그 로마와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과 실제로 영주들, 그래서 이 어떤 지배계층 사이에서 이 곰을 몰락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정치적 함의가 모아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야기를 막 퍼뜨리는데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북유럽에다가 또 다른 이야기를 뭐 베오울프 같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곰과 수도사가 같이 길을 걸어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수도사가 이제 북쪽으로 가서 교회를 하나 만들려고 가고 있는데 잠깐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이 보찜에 있었던 그 주먹밥 3개가 있었는데 곰이 몰려와서 그걸 먹은 거예요. 수도사가 일어나는데 이 곰이 내 밥을 먹었네. 그래서 몽둥이를 얘를 몇 대 때린 다음에 너 이 지금 내가 중요한 어떤 선교 일을 하고 있는데, 전도 일을 하고 있고 포교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날 방해했으니 네가 날 좀 도와줘야겠다. 그랬더니 곰이 미안해서 그 말에 수긍합니다. 그래서 다음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밭을 갈 때 곰이 대신 갈아주고요. 교회를 세우는데 나무를 곰이 가져다주고 뭐 이렇게 해서 말을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처음에 퍼뜨리면서 지금 이 얘기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곰보다 수도사가 우위에 있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연히 곰보다 수도사가 더 높을 거야. 근데 이게 아주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 교회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흔히 노아의 방주라고 얘기해서 그 모든 동물들을 그 방주 큰 배에다가 태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심판할 거야라는 그런 어떤 사건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교회들마다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서 곰을 삭제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사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곰은 나쁜 동물이다. 예, 그래서 악한 동물이야. 교활하고 악하고, 그래서 뭐 어떤 예수님과 반대되는, 그래서 어떤 사탄의 대표되는 동물로 곰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곰을 압박해요. 곰을 계속 몰아내려고 하면서 실제로 이 곰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다른 동물의 오브제가 있으면 좋잖아요. 곰 대 예수님은 약간 사람이고 그래도 신인데 신이 곰이랑 상대한다는 건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동물을 이 자리에 놓습니다. 그게 흔히 아슬란이라고 얘기하는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죠.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터키어고요, 러시아어고요, 그 다음에 몽골에서도 아슬란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슬란은 곧 사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는 실제로 유럽에 살지도 않아요. 유럽에 팽배했던 곰을 몰아내기 위해서 저 근동에 있었던 하나의 동물 사자를 데리고, 사자가 마치 고귀하고 그래서 예수를 대표할 수 있는 예수의 메타포로서 이 사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사자를 전면에다 두고요. 그리고
곰을 계속해서 사자 밑에다가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곰은 점점 몰려나게 되고요, 쫓겨나게 되고, 실제로 이게 이제 이야기로 들었던 것들이 사람들 뇌리 속에 계속해서 박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됐냐? 실제 곰은 지금 유럽에서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곰국, 저 러시아 북쪽으로 아예 저 뭐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작업이 있어지면서 1600년대에 들어서서는 곰은 어디서 발견되냐? 서커스장에서 이렇게 막 재롱 부리는 곰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책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곰 몰락한 왕의 역사. 실제 유럽을 지배했던 곰이 어떻게 해서 유럽에서 몰려나게 됐는지, 쫓겨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쫓겨나는 아주 강력한 어떤 하나의 계기 자체가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곰을 아주 하등하게 대하고 나중에는 천대하게 되고 곰이 아주 몰락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여기서 보면 뒷페이지에 보면 이 뒷면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화는 동물의 왕을 선택해 상징 체계의 중심에 놓는다. 고대의 지중해 문화권을 제외한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동물의 왕은 곰이었다. 무적의 야수이자 숲의 주인, 힘과 용기의 화신인 곰은 지배자와 전사의 표상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야성의 상징이자 이교제에 의해, 다시 말해서 사이비, 아니면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사람들이 믿는 잡신들, 그런 잡신의 주인공인 이 곰을 투쟁 대상으로 삼았고 동물의 왕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교회는 곰에 맞서 거의 1000년 동안 전쟁을 벌였다. 그들은 곰을 멸종시키려 했을 뿐만 아니라 성인을 이용해 상징적으로 곰을 패배시키려 했다. 곰을 상대로 한 교회의 오랜 싸움은 12, 13세기에 이르러 결실을 맺었다. 이제 곰은 더 이상 숲의 주인이자 전사들의 신, 왕가의 조상, 두려움과 숭배,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곰은 동물의 왕 자리에서 쫓겨났고 유럽의 숲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곰에서 사자로 동물의 왕이 교체되는 과정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난 문화적 현상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만이 아니라 동물 세계와 연관된 모든 가치와 인식 체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 말은 뭐냐면 신화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기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이슈들을 모아서 신화화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화는 지금도 만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뭐 BTS 신화 마찬가지고요. 이전에 있었던 뭐 이명박의 뭐 어떤 이 건설 신화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그 신화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고요. 이 이야기가 퍼져나간다 하면 우리가 처음에 마주했던 것처럼 이런 거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또는 사람들이 안 들었으면 하는 말들은 삭제합니다. 교묘하게 없애요. 그리고 들었으면 하는 말들은 부풀리고 포장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나를 이제는 프레젠테이션 해야 돼요. 나를 포장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과제로 낼 테지만 여러분들의 그 경험들을 쭉 한번 써볼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들 사이사이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이 경험을 계속 뭉치고, 그래서 어떤 동기가 되고 또 결과가 되고 동기가 되고 결과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하나를 부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행위의 어떤 동기 자체는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하나의 동기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어떤 아주 훌륭한 동기가 있으면 훌륭한 동기는 포장하고 부풀려서 그걸 전면에 내세워요. 그리고 솔직히 뒤에 있는 것들은 숨깁니다. 예를 들어 저도 강의하는 게 학생들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이렇게 호흡하는 게 좋아서 해요. 라고 하면서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나 돈 때문에 합니다. 나 돈 벌려고 해요. 이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수많은 동기들이 있지만 앞에 전면에 있는 것들을 더 부각하고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빼요. 이것도 또 다른 편에서는 개인을 신화화하는 작업입니다. 자, 제가 왜 이 8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베오울프라는 이야기를 보고, 그리고 또 이 베오울프와 연관된 이 곰 몰락한 왕의 역사를 함께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면 좋을까로 계속해서 연결시키냐면 여러분들의 그 사건들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그래서 스펙을 쌓은 만큼 그 스펙을 그냥 나열하는 건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게 나열된 여러분들이 잘 쌓았던 스펙이 잘 연결될 수 있게 동기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동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됐겠지만 또는 뭐 그걸 잘 몰랐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그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은 이런 결과를 낳게 될 거고 지금 나는 계속해서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당신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이거는 개인을 취업시키기 위한 여러분들 자소서를 써서 이렇게 자기를 PR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실제로 쓰여지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의 상품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이런 상품은 이런 어떤 사건들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시대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동의해 가는 과정이에요. 결국 그 동의를 거쳐서 그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어떤 또 다른 시작점이 됐을 때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이 수업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 설명이면 될 것 같고 혹시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그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개인적으로 또 설명할 것들이 있다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어서 이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발판 삼아서 오늘 이 만들어진 이야기 결국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이후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들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기술들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이 페르소나 작업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여러분들의 면면을 여러분들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페르소나로 삼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또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플랫과 어떠한 모티베이션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이 구조 속에서 그 이야기가 잘 맞물려 들어가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한 후에 11강부터 12, 13, 14, 15강까지는 이 내용들을 실제로 실습해보고 피드백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영화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실 때 8강 강의 자료를 함께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